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공부하려고 책을 펼쳤는데 엄마가 공부해! 라고 하면 괜히 공부하기가 싫어지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으면 괜히 더 재밌어 보이고 더 하고 싶어지고요.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에게 게임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매일같이 게임하라고 잔소리하고 게임 점수를 평가하고 왜 너는 네 친구보다 게임을 못하냐? 라고 비교하는 거라고 하죠. 기업들은 특정 제품을 소수의 한정된 사람만 가질 수 있다고 은근슬쩍 홍보합니다. 심리적 반발을 역이용하는 마케팅이죠.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을 찾아서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부장님이 넌 일 안 하냐? 라고 하면 괜히 힘이 빠집니다. 사람은 내가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그 행동에 더 애정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타인에 의해서 통제받는 느낌이 들면 저항하거나 행동을 바꾸려는 경향을 보이죠. 심리적 반발 혹은 자기 결정 이론이라고 합니다. 공부든 일이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기보다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면서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게 좋습니다. 또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와 목표를 공유하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통제를 받는다기보단 협력한다는 느낌이 들게 하고 또 단계별로 작은 성공과 성취감을 함께 나눈다면 같은 방향으로 목표 달성이 더 쉬워질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출근, 퇴근길 참 힘들었는데 벌써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또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온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부과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이 그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1세기판 아편 전쟁으로 비화될지 이 관세가 쏘아올린 글로벌 갈등도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또 우리나라에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는데요. 회사를 인수하거나 또 경영권 분쟁에도 뛰어들다 보니까 기업 사냥꾼 아니냐 혹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좋은 기능을 한다 이런 평가까지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평가도 극과 극이고요. 사모펀드의 명암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가 빠지지 않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어제 저희 방송을 잘 들으신 분이라면 기억하실 텐데요.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성공예감에 출연해서 이 세금의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죠. 국제유가 흐름도 불확실하고 또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그 물가 부담을 좀 줄이겠다라는 취지였는데요. 각종 언론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등 각종 석유류, 기름류에 붙는 이 세금을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세. 예.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꾸준히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 함께 하시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디 가나 경제 얘기할 때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관세 이 우려가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취임 첫날부터 특정 나라를 대상으로 얼마큼 올리겠다 벌써 막 공언까지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연유에서입니까? 일단은 강예지 에디터? 어제 저희 뉴스 브리핑에서도 잠깐 다뤘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은 이제 마약상에게 뭐 사용시키겠다 말했지만 이행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중국 추가 10% 관세, 이동 통로인 멕시코, 캐나다 25% 관세 요거를 이제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서 이제 그
파장이 이제 저희 주식시장까지 미쳤었죠. 근데 이제 그 중국하고 마약상 갑자기 얘기 나오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 때인 2017년도에 오피오이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펜타닐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마약 규제를 좀 강화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미중 관세 갈등 이런 것들이 그때도 이제 불거지고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요걸 약간 어떤 지렛대 삼아서 그러면 우리도 요 규제를 강화해서 단속을 하겠다 했는데 네. 이제 그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눈높이에는 못 미쳤던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나와가지고 이제 아예 너네 약속 안 지켰으니까 이제부터 나 진짜로 할 거야라는 식으로 지금 약간 협박성의 어떤 발언을 이어나가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에도 이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네. 근데 중국은 이행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하기는 한 거 아닌가요?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했다고 주장은 하고 네. 있는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라는 게 미국 입장인 거고요. 그 사이에서도 또 미중 간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만 같은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됐을 때 슬쩍 중국 올라서서. 입장에서 이게 또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또 활용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이 이 펜타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좀 짚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펜타닐 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 자기가 취임하면 그렇게 밝히자마자 중국 외교부가 바로 성명을 냈거든요. 네. 우리 지금도 미국과의 협력하에서 이 펜타닐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계속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는 좋은 국면을 미국 니들이 잘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약간 반박하는 그런 입장을 냈는데 네. 왜 중국이 이렇게 입장을 냈냐면은 작년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이 펜타닐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의약품인데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차라리 안락사 시켜 달라고 할 정도의 고통을 수반하는 환자들에게 소량을 투여해서 진통 효과를 주는 그런 약인데 진통제인데 네, 진통제인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좀 여러 가지 오남용 문제가 있고 특히 최근에는 중국에서 원료를 멕시코로 수출하고. 보내고 다시 그 멕시코가 그거를 제조를 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들여보내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루트가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게 미국 행정부의 생각이고 그래서 중국에서 그러면 자국에서 멕시코로 유입되는 그런 원료를 보내는 자국의 화학회사들을 직접 단속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거든요 작년에. 네. 그래서 자기들은 중국은 그런 합의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지금은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펜타닐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게 우리는 이제 영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좀비처럼 사람들이 좀비 마약이라고 하잖아요. 이상하게 걷고 막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길거리에 한두 명이 아니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그런 거예요? 미국의 상황이. 지금 실제 많이 보셨어요. 가장 최근에 미국 다녀오신 고란 기자님. 가장 최근에 다녔지만 주로 양지로 다녔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이렇게 약간 좀비 마약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 화면 저도 영상으로만 위험하죠. 봤고요. 네, 무섭죠. 뭐 통계로 보자면은 정말 심각한 게 그 22년에만 11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전 이게 약간 충격적이었던 한 게 해에 11만 11만 명이 명. 사망했다고요? 그러니까 총기로 죽는 사람보다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18에서 49세. 뭐 청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일을 활발히 해야 할 때. 사망 원인 1위. 이 실제로 펜타닐 때문에 미국의 그 노동 경제력이 뭐 몇 퍼센트 포인트 떨어진다 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 펜타닐 문제 때문에 이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국가적인 손실도 상당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첨언을 하면요. 그 네.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근로자 5명 중에 1명 정도가 이 아편 중독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나이대를 살펴보니까 25살에서 54살 딱 일하는 나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심 노동력을 이 마약이 뺏어가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중국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중국은 이제 뭐 아까 표현을 이제 아편이라고 해주셨는데 이 아편에 있어서 굉장히 아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까지 치렀고 크게 패배하기도 했었고 21세기판 아편 전쟁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또 이제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의 어떤 안보라든지 보건 측면에서 당연히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또 이거를 일종의 수단으로 해서 중국을 이제 압박할 수 있는 좋은 또 방법이 되는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게 협력이 잘 될까요? 중국이 뭔가로는 또 이제 보여줘야 할 텐데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그래도 뭔가 약간의 화해 제스처는 보이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나서 이 마약 관련한 펜타닐 관련한 단속을 그러니까 중국의 화학업체, 멕시코의 원료를 공급하는 화학업체를 단속하겠다라는 합의를 했었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전 정부 시절이고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얼마 전에 발표한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의 관세를 높이겠다라고 한 거를 시점을 좀 잘 보면 지금은 이제 11월 말이고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 취임을 하는 것은 1월 말이죠. 그래서 2달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본인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제 관세 인상에 대해서 서명하겠다, 행정명령 네. 서명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게 바꿔 말하면 2달 동안 니들이 좀 더 성의를 보여라라는 그런 것이죠. 그 안에서 중국이 또 어떻게 나오고 또 멕시코는 어떻게 나오고 하는 것들이 좀 서로 이제 밀고 당기기가 되지 않을까. 이게 각 나라별로 관세 장벽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배경들을 보면은 하나하나 다 이유들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멕시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멕시코는 대표적으로 미국하고 무역이 많고 인적 교류도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지금 타깃이 되고 있어요. 명분은 뭡니까? 일단 뭐 펜타닐도 있고 그리고 또 약간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가 멕시코가 사실 미국 기준에서 볼 때 불법 이민자가 가장 많은 나라고 국경을 맞대고 예, 있으니. 국경을 맞대고 그래서 뭐 어떤 뉴욕타임즈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중남미 출신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출신들이 미국에 이제 영주권자가 1,300만 명이 있는데 예. 불법 이민자가 한 1,100만 명 정도 있다. 거의 비슷비슷한 영주권자랑 수준. 거의 비슷한 수의 불법 이민자가 그래서 있다. 해마다 뭐 트럼프 이거는 어떤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해마다 이제 어떤 집권할 때마다 그래서 뭐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이제 불법 이민자를 추방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지금 트럼프 이제 2기 정부를 앞두고 이제 이민 세관 단속국이라고 하는 그 국적이 일종의 국경 차르라고 불리는 거기에 새로운 이제 직무대행으로 선임을 하면서 불법 체류자를 찾기 위해서 불시 단속도 하고 트럼프 당선인은 심지어 이제 대선 기간 중에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뭐 대응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죠. 근데 이게 저는 좀 살펴볼 만한 점이 트럼프 1기 때는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2기에 약간 지금 취임 2달이나 남았지만 2달밖에 안 남은 건가요? 2기의 특징이 뭐냐면 벌써 우방국도 대통령인 것 예외가 없다. 네, 이제 뭐 캐나다든 멕시코든 그동안 나랑 잘 친구처럼 지냈던 애들도 너네 이제 안 봐줄 거야라는 그런 스탠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제 과한 액션을 취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는 건데 한 어떤 그 싱크탱크에서 이제 분석을 내놓은 걸 봤더니 취임 2달 전에 이렇게 멕시코나 캐나다, 중국까지 이제 좀 타깃을 한 이유가 역제한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라는 어떤 분석이 있더라고요. 역제한이요? 네, 일단은 말을 세게 던져놓고 이거에 대해서 니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볼게라는 카드를 거죠. 가져와봐. 네네. 이런 거요. 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펜타닐이 제대로 통제될 때까지, 멕시코에 대해서는 불법 이민자 제대로 막을 때까지 선 관세라는 걸 이제 내민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특히 이제 멕시코에는 우리의 제조 전초기지들도 많고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멕시코가 죄송합니다. 멕시코가 미국과 국경을 맞대어 있고 그래서 이제 니어 쇼어링이라고 해서 최종 소비 시장은 미국인데 미국과 가까운 니어 지역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특히 그게 멕시코라면 이제 관세 혜택, 무관세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멕시코에 생산 거점을 굉장히 많이 마련했는데 여기서 이제 관세가 확 높아지면은 사실상 어떤 특히 자동차 업체들이 많은데 미국으로의 수출을 한국에서 보내나 멕시코에서 보내나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북미 지역을 겨냥한 자동차 업체나 그 배터리 업체나 이런 어떤 공급망 전체가 상당히 좀 우려된다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가전업체들이 그쪽에 많이 진출해 있고 또 그 가전업체들의 협력사 중소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그쪽 인건비도 싸고 하니까 이 부분이 또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 불법 이민자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에서 또 타깃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고란 기자. 어쨌든 간에 불법 이민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합법적인 자격을 얻지 않고 현재 임시로 체류 중인 사람들이 꽤 있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이런 사람들 다 불시 단속을 통해서 다 속아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인 사회에 약간의 그 뭔가 위협감이 돌고 있다고는 합니다. 많은 우리가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람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왜 그 합법 이민자가 1,300이면 그 체류자가 불법 이민이 1,100만 명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한 대충 한 16만 명 선, 15만 명 왔다 갔다 요 정도 선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네. 다른 나라에 어쨌든 비했을 간에, 때는 네네. 절대적인 숫자가 네. 적으니 충격 완화를 위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그 모든 전문가들 한 얘기가 이게 트럼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거래 기술. 협상의 달인 이러잖아요. 지금부터 이렇게 던져가지고 뭔가 얻고 싶은 걸 얻어내겠다라는 건데 그 지금 현재 트럼프가 약간 존경하는 그리고 닮고 싶어하는 미국 대통령이 닉슨이래요. 약간 성격도 닮았고 공화당 진성 공화당이고 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닉슨이 이 1971년에 8월 15일에 왜 닉슨 쇼크라고 하죠. 앞으로 우리 금태환 안 해주겠다라고 한 발표한 날, 그 발표한 날에 보면은 또 그 메시지 다음에 있던 메시지가 뭐냐면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였어요. 닉슨이 원한 거는 약달러.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달러가 너무 강하고 달러가 이러니까 미국 제품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8월 달에 관세를 10% 다 무조건 물리겠다라고 해서 한 다음에 중국한테 받아낸 거죠. 그러면 위안화를 평가절상하는 걸로. 그리고 나서 12월에 관세를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세를 무기로 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뭐 약달러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식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강한 제스처를 취하는 거지 실제로 이 보편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 인플레이션이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또 이게 약간 당해내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국내적으로 먹히는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하지만 이 관세는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아니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다가 세금을 물려가지고 우리 제품이 경쟁력을 갖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래서 트럼프를 찍은 사람의 80% 이상이 관세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국내 정치용으로도 그렇고 이 관세라는 이 무기를 이걸 지을 때 삼아서 뭔가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1차적인 명분만 놓고 보면 뭐 마약 문제를 해결하겠다. 불법 이민자 문제. 그들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여론도 좋아지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제조업을 다 미국에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강한 미국을 재건하겠다.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데 근데 그 과정에서는 아까 고란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 압력은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래서 그때 또 트럼프의 말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우리는 이 고차 방정식을 또 변수가 많은 걸 풀어야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지금 또 이제 지역별로 이야기 나오다가 보니까 베트남이 다음 타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공식적 언급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만 또 우리에게 베트남이라는 이 생산 거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이제 대중국 수입품 이쪽에다 관세를 매기면서 향했던 나라가 베트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베트남하고도 굉장히 많이 이제 수출이나 수입을 많이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제 이것도 사실 고가가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건데 사실상 베트남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들까지 잡아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고요. 이제 무역업계에서도 이제 베트남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의 이제 대미 수출이 증가를 할수록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수입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우리나라가 이제 베트남에다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지어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통상전 정책까지도 이제 좀 약간 두수, 세수를 좀 앞내다 보고서는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기업들의 생산 기지라는 게 기존에 중국에 있던 생산 거점을 베트남으로도 많이 옮겼는데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몇 달 준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한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게 참 대응 방법이 있을지 이것도 참 걱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다 똑같이 그냥 보편관세로 올라가면 우리도 10%, 저 나라도 10%니 뭐 거의 이제 출발선은 똑같아지는 거기는 한데 그래서 또 오히려 그거는 뭐 중국하고 더 갈등을 빚으면 우리에겐 기회다라고 이제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분들도 있죠. 과거에는 좀 그러했죠. 네. 반도체에도 그렇고 중국에 이제 제재가 있을 때 우리가 반사 수혜를 보는. 근데 또 우리도 언제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 측면인 거고요.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재무장관 지명자는 관세는 일종의 이제 협상 수단이고 계단식으로 가거나 나라별로 협상 결과에 따라서 차등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 협상을 잘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도 뭔가를 또 줄 거는 줘야 되는 거고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또 나오는 게 방위비잖아요. 항상 항상 나오는 게 이것도 협상을 어떻게 잘해내서 최대한 지금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아메리카 퍼스트 혹은 아메리카 온리 정책이 보면 근린 궁핍화 정책하고 연결되어 있대요. 근린 궁핍화 정책이 뭐냐라고 하면 옆에 있는 나라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2기 시기에 어떻게 잘 정말 뭔가 얻을 건 얻어내고 뭐 어차피 줘야 될 건 주고 해서 잘 진짜 어렵네요. 그러게요. 이게 그래서 또 최근에 보니까 중국 위안화도 많이 또 약세를 보이고 있고 원화도 약세, 물론 이제 유로 하나, 일본 엔화도 다 약세고 뒤집어서 보면 달러만 강세라는 뜻이잖아요. 네. 나라별로 좀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원하는 것도 달러 약세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지금은 보면 달러 강세. 엄청나게 강세로 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하고는 있고. 근데 정책은 또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그러면 또 언젠가는 또 시장에 네. 말로써 또 개입을 할 테고 어지럽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대응할 방법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정말 어느 나라건 이게 뭐 보이지를 않으니까 딱 게다가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가 없잖아요. 뒤? 네. 재선이 없잖아요. 이번 두 이제 번째이기 4년이면 때문에 끝. 4년이면 끝이기 때문에 4년 내에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강경한 정책을 그리고 한번 해봤는데 1기 때 할 때 내가 공화당 참모들 얘기 듣고서 내 맘대로 못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공화당에서 왔던 핵심 인사들이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를 나가가지고 트럼프를 욕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가 2기가 와서 2기에 지금 내각에 앉힌 사람들을 보면 다 충성파. 그렇죠. 다 자기 말 잘 들을 사람. 다 내 편으로만. 내 편으로만 만들어가지고 지금 4년 동안 뭔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2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기와는 또 다른. 그렇죠. 이번에 또 그리고 공화당이 상원 하원 또 이제 과반이 수입이죠. 되면서 물론 이제 그 평가는 2년 뒤에 중간 선거로 또 한번 나타나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대응 방법도 좀 잘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란 기자님은 최근에 어디 TV 나갔다 오셨어요? 네. KBS E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홍명숙 님이 딱 알아보시네요. TV에서 감사합니다. 보셨다. 팬들이 많습니다. 많이 다를 텐데 TV와 지금 모습이. 이거 왜 웃으면 안 되는 지점인데요. 네. 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정답은 세 글자인데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각종 이 석유류, 기름류를 살 때 붙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 세금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낮춰주고 있거든요. 물가 부담 때문에. 근데 벌써 13번째 연장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벌써 만 3년이 됐네요. 현재 이 세금의 인하율을 보면 휘발유는 15%, 경유는 23%, 그리고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 경유와 LPG에는 156원이 부과되는데요. 이걸 내년 2월까지 연장하겠다라는 겁니다. 4927님, 1톤 트럭을 갖고 출퇴근하고 있는데 경유 가격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8571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서민들 살기 빠듯한 시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445님 여러 번 보냈는데 안 뽑히니까 잘 안 보내게 돼요. 지난번에 꿈이 좋아서 로또를 샀는데 5,000원짜리밖에 안 됐다고. 이대호 진행장님이 제 꿈을 사가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커피 쿠폰 한 장이나 바꾸시겠습니까? 한번 딜? 예, 농담이고요. 함께 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들 보내주시는데 저희가 또 시간 제약도 있고 상품에도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많이들 다들 뽑아드리지 못해서 좀 송구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뭐 선과 악 딱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사모펀드를 보는 시선이 많이들 엇갈립니다. 특히 또 최근에는 고려아연을 비롯해서 굵직한 경영권 분쟁에 그 한복판에 사모펀드가 끼다 보니까 시선이 더 많이 가죠.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산분리 원칙까지 꺼내들면서 MBK 이 사모펀드를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일단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두고 처음으로 이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실상 대놓고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갑자기 쌓여졌죠. 갑분싸라고 하는 그런. 제가 사실 실제로 그렇게 제목도 달았는데. 아 제목을? 네. 기사 제목을? 네. 그러니까 이복현 원장의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길게 보는 것이 아니라 5년에 10년 안에 이제 매각을 하는 형태의 그런 금융자본 MBK를 뜻하죠. 금융자본이 고려아연과 같은 산업자본을 지배했을 때 나중에 이게 산업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주요 사업을 쪼개서 분리 매각하거나 또는 어떤 과도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점이 없는지를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말했고 네. 이게 사실 갑자기 뭐 기자들이 질문을 해서 한 발언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고됐고 계획된 발언입니다. 그 전날 이미 고려아연과 관련해서 뭔가 본인이 워딩을 하겠다라고 기자들에게 이제 예고를 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이복현 원장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었는데 일관되게 양측 모두에게 고려아연과 MBK 모두에게 너희들 너무 그렇게 과열하지 마. 경쟁 과열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약간의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해오다가 갑자기 그동안 사실 금산분리에 대한 언급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과제를 제시를 한 걸로 봐서는 이게 최근에 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MBK가 고려아연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왔었고 또 정부나 여야를 막론하고 그랬었고 정부나 당국에서도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탠스가 좀 모아진 것을 이복현 원장이라는 그 스피커가 실제 대신 말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원래 금산분리 원칙이라는 건 산업자본이 그러니까요. 금융을 지배하다가 그 금융을 망가뜨릴까 봐 우려돼서 만든 건데 이거는 반대죠. 사모펀드가 제조업을 보유하는 게 금산분리 원칙에 문제가 되는 걸까? 글쎄요. 뭐 아무튼 이거는 좀 우리 경제 구조가 달라진 걸 반영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과거에는 그 산업자본이 금융, 그 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고객돈을 끌어들여서 자기 회사에 갖다 쓸까봐 금산분리 원칙이 나온 건데 이제는 우리 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하다 보고 금융시장도 커지다 보니까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탈취를 통해서 산업자본을 이른바 기업을 쪼개가지고 파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는 시대가 온 거죠. 특히 이제 MBK 같은 경우에 더 눈에 띄는 게 우리나라 최대 사모펀드고 여기 김병주 회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 부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MBK 하나가 어디를 인수할 때마다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 과거에 MBK가 인수를 했다가 시끌시끌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MBK가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동아시아 최대 뭐 사모펀드로 성장을 했고 거의 뭐 상징적인 사모펀드죠 우리나라로서는. 근데 이제 그 MBK가 나섰다 하면은 굉장히 시장의 파급력도 크고 이제 많이 알려지는 것들도 커지는 그런 모양새였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MBK가 어떤 단기 수익만 쫓는다라는 어떤 이런 걸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그런 사례마다 이제 갈등이 많았고 최근에 불거졌던
있었던 게 이제 롯데카드 노동조합하고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건데 이제 2019년에 MBK 파트너스에다 롯데카드가 이제 인수된 이후에 임원하고 일반 그 직원들 급여가 많이 벌어졌대요. 근데 이제 그 업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롯데카드 직원들이 받는 거는 최하위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 임원들만 좀 많이 주고 직원들의 어떤 피땀 노동을 가지고 회사의 어떤 그 뭐 차익을 채우는데 이제 써진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사실 이런 거는 MBK가 롯데카드뿐만이 아니고 그 동안에 어디죠? 홈플러스 이런 마트 사례에서도 있었고 그 전에도 굉장히 계속 꾸준히 이어지는 이슈이기는 합니다. 상후 하박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네. 화가 날 수도 있는 대목이고 또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7.4조였나요? 제 기억에. 아무튼 엄청난 큰 딜이었었는데 마트 사업이 조금 더 이제 하향세 있다 보니까 구조 조정을 또 계속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도 이제 반발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원래 사모펀드가 이게 바이아웃 펀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서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에 비싸게 팔고 나가는 사실은 그 목적으로 설립이 된 거죠. 그 PF 제도가 2004년에 도입이 됐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기관 참여형 기관 전용 사모펀드 PEF 경영 참여. 경영 참여. 그죠? 예. 얘도 다른 거죠. 사모펀드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사모. 돈을 그 모아서. 공개적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그냥 사적으로 모아가지고 만든 펀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한 MBK 같은 거는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도입할 때 이걸 프라이빗 에쿼치라고 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사적으로 돈을 모으는 약간 느낌이 들어가지고 경영 참여를 어떻게 표시할까 해서 그냥 사모펀드는 P이고요. 경영 참여형은 PEF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영어로 치자면.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했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바이아웃 PF 제도가 이야기하다가, 이제 네. 도입이 돼서 그때부터 많이 그 이제 사모펀드가 국내형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외환위기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에 있는 유명한 PF들이 들어와가지고 국내 기업을 헐값에 사다가 굉장히 뭐 기업 가치를 높여가지고 비싸게 되팔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업체는 없었어요. 토종 업체는. 그러다 보니까 토종 PF를 키워야 된다. 라고 하면서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장려를 한 거죠. 이게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그죠 사모펀드를 육성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제재를 할 때도 있고 그걸 한번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우선은 기업 사냥꾼이라는 비판은 왜 나올 수밖에 없는 걸까요? 현실적으로? 이거 얘기하면 옛날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귀여운 여인 리차드 기어. 네, 맞습니다. 네네. 거기서 보면은 그 리차드 기어가 바로 이 사모펀드 대표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아직도 그 영화 대사가 기억이 나는데 줄리아 로버츠가 리차드 기어한테 무슨 일을 하냐라고 물었더니 회사를 사서 쪼개서 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쪼개서 파냐라고 했더니 그래야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데 이제 쪼개는 과정에서 그 회사가 분해가 되면서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다 직장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뭐 이렇게 리차드 기어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감명을 받은 리차드 기어가 결국 그 회사를 안 팔고 그 회사의 경영권을 보장을 해주고 그 노동자들 그 고용도 그냥 계속 안정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면서 사랑도 이런 거였거든요. 차가운 자본에서 관련된 따뜻한 영화로 경영으로. 경제와 관련된 영화 중으로 처음 듣는 얘기네요. 역시 경제부 출입 기자는 사랑 영화를 봐도 아무튼 그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되게 핵심이 그랬어요. 회사를 사서 뭐 해요라고 했더니 그때 조선소였거든요. 쪼개서 팔지. 왜 쪼개냐? 쪼개서 팔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해체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탈적 자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MBK 같은 이제 사모펀드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그 대목이에요. 인수를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거의 공통적일 겁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다. 고용 안정 몇 년 동안 고용 승계하겠다. 우리는 약탈적 자본이 아니다. 혹은 해외 투기 자본에 넘기지 않겠다라는 걸 항상 그래서 또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론의 반발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지켜지는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인수할 때랑 또 매각하는 시점은 또 수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 이게 또 약간의 뭐 순기능들도 사실 맞아요. 있죠. 이게 순기능.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분석을 한번 한 게 있는데 PEF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MBK와 같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본인들이 이제 투자 회수를 해 나간 이제 바이 기업을 사서 그다음 아웃 투자 회수를 해 나간 바이아웃을 한 기업 135개사를 분석했는데 투자 시점과 투자 회수를 하는 기간 사이에 기업들의 가치가 평균적으로 한 35%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라는 게 결국 주가고 그래서 몸값이 이제 높아지는 기능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그 코스피 그러니까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대표를 한번 만나서 같이 이런저런 차 한잔하면서 한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가 네. 대표가 이게 경영진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원래 기존 경영진은 회사를 창업해서 이제 40년간 운영을 했는데 창업주인 아버지 세대 때는 그렇게 잘하다가 아들한테 경영을 맡기면서 소위 말하면 아들이 그 얘기 들어보니까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막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회사를 매각해서 그냥 돈을 물려주자 해서 그걸 사간 곳이 사모펀드고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경우 상황에. 많아요. 예, 그런 사례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가업성계형 기업이 특히 많고 경영권을 뭐 좋게 말해서 물려주는 과정에서 능력까지 못 물려주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경영참여 사모펀드들이 또 많이 또 비집고 들어가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돈은 물려줄 수 있지만 능력까지 물려줄 수는 없다. 그러게요. 그래 또 피땀 흘려서 키운 그 회사 또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회사가 괜히 잘못된 승계 때문에 이제 망가질 수도 있으니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속 증여세율도 높고 해서 그냥 차라리 매각을 하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1세대, 2세대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모펀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경영권 분쟁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뉴스가 많이 보도되는 이유가 이제 그 대를 이어서 내려오면서 최대주 지분율이 점점 희석이 줄어들고 되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3천억 원 이상 국내 상장사 479곳 가운데 최대주주 지분율이 3분의 1 미만인 곳이 212곳이에요.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경영권을 행사한 게 지금의 문제였다면 그 문제점을 파고 들어간 거죠. 사모펀드가. 어차피 주식회사니까 지분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경영권도 좀 불안하고 지분도 많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줄 때 더 희석이 되고 세금은 또 많이 내야 되고 하니 그냥 속편하게 우리한테 파십시오. 이런 또 제안들을 많이 하는 거죠. 사모펀드들이. 특히 그 우리나라 그 중소형 기업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너 세대에서 시작돼 갖고 3세대, 4세대까지 가는 기업들만 타깃해 가지고 요즘 이제 사모펀드들이 많이 이제 다니는 게 최근 몇 년간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전략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어젯밤에 뉴스가 나왔는데 남양유업의 홍원식 전 회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한 100억 원 정도의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됐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그 법적인 판단은 나중에 나와봐야 하는 겁니다만 이런 거를 이제 밝혀낼 수 있었던 게 회사가 매각이 되고 새로운 뭐 사모펀드를 포함을 해서 새로운 주인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열어보니까 아니 이렇게 엉망이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창업자나 그 가족이 경영을 했을 때의 투명성과 혹은 사모펀드가 들어갔을 때의 장단점과 뭐가 옳다 그르다는 없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나무 기업지배연구소 소장님이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봤어요. 딱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네, 회장님. 네. 한국기업원에서 죄송합니다. 네. 해지펀드건 행동주의 펀드건 사모펀드건 같이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 이들은 선을 행하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펀드여서 수익을 추구하는 거다. 저도 그 말 메모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맞습니다. 하나 예. 이게 또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후배 기자가 쓴 데스크 사모펀드에 대한 기사 쓰다 토종펀드 어디는 이렇게 써 토종펀드 이게 좀 아닌데 하면서 얘기했던 게 사모펀드에 국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본점 사무소를 두고 있을 뿐이지 뭐 아니면 또 그 대표자가 한국 국적, 사람이냐. 심지어 MBK는 한국 국적도 아니죠. 이제 그쵸. 김명주 회장은. 그리고 그 거기에 출자하는 출자자들, 투자자들이 외국 자본이 많죠. 우리나라 자본도 있지만 펀드 구성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토종 펀드라는 개념도 그냥 사모펀드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또 그쵸. 국적도 없다. 사실 이 사모펀드가 그냥 부자들만의 전유물로 좀 알려져서 그렇긴 한데 사실 누구나 출자를 해서 출자자가 될 수 있고 이름만 껍데기만 그 지피라고도 하는데 운영사만 그 큰 멋진 이름에 알파벳 이름을 쓰는 그 회사들이지 우리 회사가 돈을 거기다 투자를 했다면 우리 회사가 사모펀드 또 그 해당 기업을 인수한 특정 지분을 갖고 있는 주체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또 하나 이야기해 볼게 사모펀드는 좀 가입하는데 문턱이 높습니다. 지금 최소한 3억 이상이죠. 이것도 예전에 1억으로 이제 문턱을 낮췄다가 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3억으로 올렸는데 이 사모펀드의 접근성, 투자 접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문턱을 낮추는 게 꼭 필요할까 싶긴 하긴 합니다. 그만큼 높은 수익이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장기간 자금이 묶이거나 그렇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좀 리스크도 있는 투자고 그렇죠. 반면에 이제 반대의 개념 공모펀드는 분산 투자를 많이 하거나 또 빠져나오기 상당히 쉽고 하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이제 공모펀드 시장에 많이 풀이 굉장히 많이 죽어 있죠. 여러 가지 네. 문제들로 뭐 불안전 판매, 이해상종 문제도 공모펀드에 존재하고 그 대안으로 이제 ETF가 지금 성장해 있는 시장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이게 네. 사모펀드도 이게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턱은 3억 이상이지만 사모 재간접 펀드도 있고 네. 사모 재간접 펀드를 ETF로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대로 베껴서 내가 ETF로 소액 적립식으로 투자 가능한 그런 툴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모펀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게 공모펀드가 그만큼의 성과를 내야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또 신뢰가 이어져야 되는데 5676님이 영화 귀여운 여인 저도 재밌게 봤는데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보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사모펀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궁금했는데 이제야 정확히 알겠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원탁의 기자들의 순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고랑 고란 기자,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요즘 주변에 보면은 그 필라테스 학원, 필라테스 센터 정말 많이 눈에 띕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는 포화 상태가 됐다고 하는데요. 직업의 세계 시간에 이 필라테스 강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은 혹시 필라테스 해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쫄쫄이 입고 쫄쫄이는 입지 않고 라디오니까 이거 상상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 필라테스 센터 몇 군데나 있을까요? 이 그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필라테스 센터 및 이제 교습소라고 부르는데 네. 이곳으로 등록된 곳이 1,236곳으로 집계가 됐고요. 사실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난 편인데 이 늘어난 게 몇 년 안 됩니다. 이 필라테스가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먼저 대중화가 시작됐고 국내에는 2000년대 초반쯤에 들어와서 이제 여성들 20대 30대 여성들 사이에서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몸매 관리에 효과가 있다라는 운동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동호인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증가를 하기 시작했고 이 동호인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필라테스 센터를 비롯해서 뭐 옷이나 기구 같은 이 필라테스 산업도 활용을 맞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기간에 이 시장이 좀 팽창하면서 최근에는 뭐 1대1 클래스 그리고 이제 단체로 하는 뭐 대형 필라테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필라테스는 여성분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보니까 남성분들도 꽤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센터에 방문했을 때도 그 남자 강사 그리고 남성 회원들이 굉장히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필라테스 남자 강사도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그 아래 위로 쫄쫄이를 딱 입고 상상하면 좀 굉장히 그렇습니다. 멋있습니다. 근데 멋있어요? 네. 또 몸이 좋아야 되니까. 네, 저는 못 입겠는데 굉장히 바라볼 때는 좀 멋있었는데 이게 뭐가 매력인지 좀 보니까 필라테스가 평소에 쓰지 않은 근육 그리고 해보지 않은 동작들을 많이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처음 접해보는 분들은 굉장히 신선한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뭐 몇 가지 동작을 인터뷰할 때 해봤는데 처음에는 별거 아니거든요. 볼 때는 어려운 동작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땀도 많이 나고 근육도 자극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특히나
이제 자세가 좀 올바르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재활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의 효과를 보고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최근에는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취재하신 분은 경력 5년차 필라테스 강사분이신데 네. 필라테스 강사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이제 필라테스 강사마다 그리고 센터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 달랐는데 네. 보통 뭐 이분의 경우에는 오전 오후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보통 이제 수업이 1시간 정도면 평균 하루에 한 5, 6회 정도 한다고 합니다. 뭐 오전에 2회, 뭐 오후에 3회 이렇게 나눠서 좀 하는데 이것도 이제 강사의 실력이나 뭐 인지도, 경력에 따라서 수업 횟수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보통 이제 수업이 없는 비는 시간에는 개인 운동을 하는데 이것도 좀 들어보니까 필라테스 강사라고 해서 모두 다 운동을 매일 꾸준히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관리를 좀 열심히 하는 분이었고 요즘에는 이제 프리랜서나 투잡으로 강사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요일이나 뭐 오전 오후 때 시간대를 좀 몰아서 수업 일정을 잡고 비는 시간에는 이제 본업을 하는 이런 구조로 좀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예 투잡으로 하시려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또 가능한 구조고요. 네. 오, 이게 그러면은 투잡으로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쏠쏠한 급여가 있으니까 수입에도 플러스가 되니까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급여가? 뭐 수입도 그렇고 보통 이제 이 필라테스 강사가 보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뭐 민간 자격증이 있지만 필수는 아니었고 자격증 네. 없이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였고요. 이게 그 처음 강사로 시작할 때 평균을 설정하기는 좀 애매한데 이분 말로는 보통 시간당 한 25,000원 정도로 시급이 1시간을 강의하는데 그렇죠. 그 정도 이제 시급을 책정을 하고 이것보다 낮게 주는 데는 가지 마라. 단호하게 굉장히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이게 시급 25,000원 그러면 되게 많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매 시간 계속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하루 일당 1급으로 따지면 이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고 보통 이제 거기에서 한 2, 3년 정도 경력이 쌓이면 뭐 잘하면 한 4, 5만 원 정도 올라가고 올라가는. 본인이 이제 뭐 센터를 차리거나 아니면 인지도가 좀 올라간다면 그 이상 뭐 8만 원 이상으로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필라테스 센터 창업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요것도 창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규모나 위치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인데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 이제 수업 위주로 하는 소규모 1인 센터가 굉장히 많이 생겨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비용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는데 보통 이제 기구나 인테리어 비용만 최소한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 참 기구가 많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기구가 비싸요. 9308님이 저는 3년째 필라테스 다니고 있는데 목 디스크 때문에 찾아가셨었다고. 지금 주 분들이 3회 다니면서 목 디스크 치유하고 꾸준히 하고 있답니다. 강추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필라테스 그 강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자격증도 있을 텐데 보통 이제 그 강사가 되려면 이 필라테스가 어떤 운동이고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고요. 물론 이제 회원들이 이론적으로 배우려고 오는 건 아니지만 강사라면 그 정도 지식은 좀 갖추어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렇죠. 몸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활 목적으로 찾아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몸을 공부하는 이 사람의 몸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저도 이제 저랑 같이 사는 분이 그 자격증을 땄거든요. 공부하는 거 보니까 저는 무슨 뭐 의사 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인체 해부학 이런 거 펼쳐놓고 막 근육이 어떻게 생긴 건지 이런 거 하나하나 공부하고 있고. 그렇죠. 일하면서 생긴 혹시 직업병 같은 것도 있을까요? 필라테스 강사에게? 뭐 몇 가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세가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늘 회원들의 이 자세를 좀 바로 보는 그리고 이제 지적해주는 뭐 역할을 하는데 뭐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이 걸음걸이를 좀 유심히 보는 이런 습관이 저 사람 있다고 합니다. 거북목 같은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약간 골반이 돌아갔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거 잡아주고 싶다 막 이렇게. 혼잣말로 이렇게 네. 하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필라테스 강사분들도 많이 이제 버셔야 되는데 아까 잠깐 이제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자격증이 너무 또 남발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요. 올해 7월 기준 필라테스 민간 자격증 수가 1,300개 이상이 됐습니다. 잠시만, 자격증의 종류가요?
그렇죠. 필라테스 이 센터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기준. 그러니까 1,300개면 굉장히 많죠. 이게 민간 자격증을 등록하고 신청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예. 뭐 센터 차리면 뭐 너도 나도 이제 발급 기간으로 신청해서 적게는 뭐 4주 그리고 길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을 받으면 자격증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필라테스 성공예감 협회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우리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쫄쫄이가 안 어울리셔서. 아, 그래요. 한 4, 5주 과정 정도면 또 된다. 근데 이게 또 비용도 비싸더라고요. 이게 또 소비자분들의 불만이 이 산업이 커질수록 또 같이 이제 비례해서 늘어나긴 하는데 최근 3년간 약 2,500건 정도의 피해 사례가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좀 현장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강사의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건 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직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이 자격 갖추지 못한 강사들이 현장에서 이 회원들을 지도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최근 들어 이 필라테스 산업이 좀 과도기를 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 체계적인 산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체계적인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게 신체 교정 혹은 또 근육 운동 하러 다니시는 거기 때문에 또 이분들의 또 전문성도 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죠.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연님은 그 도수 치료 받으러 정형외과 다녔었는데 담당 물리치료사분이 물리치료보다 필라테스가 벌이가 낫다고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말도 들었어요. 아, 이게 또 양극화가 되는 그런 측면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요. 곽재식 작가와 함께 뿌리 깊은 제조업으로 돌아옵니다. 요즘에 롯데케미칼도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석유화학 산업이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데 과연 새로운 돌파구는 있을지 그리고 석유화학의 신기술은 또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지 또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찾아뵙겠습니다.